네, 초유의 항명 사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 출석 지시를 거부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사표를 오늘 토요일 전격 수리했습니다. 네,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 초유의 항명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사태의 파장, 전국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인천대학교 이준환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아시는 것처럼 발단은 어제 국회 운영위 이 정윤회 문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소집된 운영위에서 뭐 그야말로 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던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제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고 또 비서실장이 이제 자기의 이제 부하 아니겠습니까? 나오라고 이제 국회 출석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 출석 지시를 이제 거부한 일인데요.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잠깐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청와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던 사실이고 지휘 체계가 무너진 것을 저는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사퇴하는 그 순간 이후라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고. 예, 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항명 사태, 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지금 뭐 언론 보도상으로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하고 있지만 예. 본질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청와대의 국정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뿌리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의봉책에 그치다 보니까 이런 사태까지 이어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짧게 보면은 이번 이제 그 문건 유출되는 것을 봤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고서 이 조응천, 박광천 두 사람의 자작극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 청와대에서는 그간 이게 지라시에 불과하고 또 사실을 조금만 따져보면은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결과로 고스란히 드러났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문건도 청와대 안에서 만든 거고 예. 또 문건이 뭐 라면 박스 두 상자 분량이 청와대 바깥으로 청와대 직원에 의해서 나온 것이 사실이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청와대 직원들끼리 이 국정을 보살피는 데보다는 편을 갈라서 헐뜯고 이렇게 찌르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것을 이 청와대에서 어떠한 사과라든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 보고 나가서 국회에 나가서 답을 하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직자 비리와 이제 기강을 책임지는 수석 비서관의 어떤 그 공인의 자세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명 자체는 뭐 좀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그 안에서 예. 이 김 민정수석이 전 민정수석이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비서실장이 아주 세게 말을 했다, 예. 세게 지시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통해서 생방송되는 과정에서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네, 예. 김기춘 비서실장 굉장히 격노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신의 선임이잖아요. 네. 군기가 빠진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선임이 아니고 선임 그 이상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청와대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예.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정수석을 출석시킴에도 여야 합의 사항인데 예.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항명으로 보일 경우는 자기가 일단 무책임한 거죠, 이게. 예.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비판받을 것이면 비판받으면 되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그게 청와대 공직자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검찰의 그분이 이제 김영한 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제 사표를 수리가 됐으니까 전 수석이죠. 그 본인이 이제 공안 검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검찰의 어떤 기질, 성격 이런 측면에서 또 본다면은 자기가 이것을 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왜 국회에 가서 그것을 다 마무리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서부터는 자기가 입장에서부터 좀 억울하다는 측면이 들겠죠.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일단은 여야 합의상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단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된다 하면은 그게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것이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그게 뭐 자기가 불합리하더라도 예.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민정수석이라는 역할과 그 업무라는 것은 국민 여론하고 그리고 이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아주 대통령 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그 수석을 관장하는 수석이 그것을 이렇게 사표를 자기가 무책임하게 던진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이 청와대 전체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본인의 거죠. 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전화 인터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 문건과 자신이 관련 없는데도 작년 6월 달에 왔으니까 사실 뭐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관련이 꼭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출석하지 않는 그런 관례가 있는 겁니까? 그 얘기는 예. 과거에 이제 나왔었던 얘기로서 이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일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예. 또 대통령 친인척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상대하고 뭐 질타를 받고 또 질문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야 국회에서도 좀 안 해왔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또 따져보면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려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한두 차례가 아니라 한 5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구실이 뭐 또 꼭 설득력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또 하나 구실로서는 자기가 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뒤치다거리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지금 자기가 임기에 있었던 상황에 이 그 한 경위가 이 자살하면서 예. 상대 동료였던 사람한테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제의가 왔다라면 민정수석실이 회유했다 이제 이런 예.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불려 나가면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기 때문에 집요하게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파헤칠 수가 있었던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저는 주목하는 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민정수석 김 전 수석을 부르는 대신 전호성 안봉근 비서관은 안 부르기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밑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하지도 않았었던 일들이고 자기와 연관이 없었던 일인데 예. 대신 불려나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허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이 공안통으로서 이런 예. 것들 지위 고하를 이렇게 따졌을 때 자기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그런데 저는- 이 검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발달이 돼 그렇죠. 있기도 네네.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선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 정말로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위계 질서가 철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명하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과거에 전례가 없다. 또 뭐 어떤 상황이 생길 적에 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궁색한 변명이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 이 원칙을 지킨다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이건 누구를 위한 원칙이냐. 과연 자기 자신을 위한 원칙인지 아니면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이 청와대를 위한 원칙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는 건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뭐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어쨌든 과거에도 어떤 지금
저 민정수석이 세 번째 아닙니까? 예. 지금 바뀌는 다 좀 어떤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국회에다 대고 내가 이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고 관계 떠나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책임이 있다면은 나는 이것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예. 이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변명 자체가 궁색하다 보니까 그럼 또 이게 결국은 이제 정쟁의 대상으로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본인의 원칙이 결국은 이것이 또 여야 간의 정쟁의 또 대상으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를 좀 생각했었는데 민정수석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면서 좀 행동을 좀 굉장히 신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저 토요일인데 지난해 말부터 이제 청와대가 뭐 매일 이렇게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다가 주말은 좀 이제 안 하기로 좀 이제 쉬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 바로 또 새해 되자마자 오늘 이제 거의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근하고 대부분 이제 비서관들이 나와서 오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수습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예. 임기 3년 차를 또 일단 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거라고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혔는데 예. 이번 이제 항명 파동이 남으로 해갖고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결국은 이렇게 수석들과의 어떤 그 소통 문제가 예.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또 국회에 와서 기강을 바로잡겠다 했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고 그 말이 온기가 가기 전에 벌써 항명 파동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냐면은 뭔가 각 그 수석 그 청와대 내 수석과 비서실 간의 어떤 소통 이런 그러고 또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프렌드십 이런 것들이 좀 잘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지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어쨌든 지금 청와대 문건 유출 이후에 어쨌든 계속 책임이 예.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항명파동 이 김영환 수석의 항명파동 때문에 인해서라도 이제는 누군가가 책임져야지 그래야지 이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단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그래 보는 거죠. 김기춘 실장 어제 국회에서 저 항명파동 직전에 이제 그 나온 얘기가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소임 다하면 그만두겠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뭐 지금 이번 상황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나이고 지금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집안에 또 우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줄곧 그 여야 정치인들한테 공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한테 자리를 물러설 얘기를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비춰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같이 일을 하게끔 같이 오지 않았을까? 예. 자리를 연연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일을 하게끔 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보는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면을 전환하고 예. 이벤트 또는 전국을 뭐 돌파하기 위한 인사는 안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인사 쇄신, 인적 개혁 이거는 국면을 전환하거나 이벤트로 국민들이 바라볼 만한 수준이 아닌 이 정말 이 국정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 인사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인선한다라고 해서 예. 이벤트로 바라볼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라든가 내각에서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청와대의 청와대에 있는 수석이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항명은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각에서 장관이 뭐 어떤 항명 비슷하게 자기 뭐 인사 문제나 여러 예. 문제에서 일단 사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민정수석이나 비서관들은 자기 개인 비리에 연루되지 않고는 거의 물러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 항명이라는 일이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단 청와대 위기 질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이런 사건을 토대로 뭔가 예. 좀 대통령께서 좀 청와대 내부의 기관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당장 이제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자회견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항명 사태뿐만 아니라 청와대 문건에 관련돼서도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은 그 어저께 이전까지는 좀 낮다고 봤습니다. 예. 근데 어저께 이 항명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단 한마디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해 왔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인사 쇄신의 폭을 뭐 어느 정도로 하겠다, 뭐 갑자기 인사 쇄신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또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무슨 사과를 한다든지 뭐 유감을 표명하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그 검찰 수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인적 쇄신 정도로 이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을까? 가볍게 얘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반대로 보는데요. 대통령께서 내일은 대통령께서 하실 그 사실 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친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국정 과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것은 언급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문제는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신년 기자회견 중에 이런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이니까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또 할 질문하겠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낮은 단계에 참고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비켜가지 않겠나.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누구를 바꾸겠다,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주유책의 붕괴를 비판하면서 청와대 비서실 전면 개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하고, 여당도 이제 비주류를 중심으로 청와대를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뭐 비서실 뭐 기강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낮은 강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라도 어떤 조치가 그렇죠. 그런 대통령 이제 월요일 날 대통령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 따라서 앞으로 야당이나 여당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단 그 여당과 야당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야당은 어쩌면은 이번 그 항명 파동과 관련해 갖고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로 주까지 아마 몰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거기까지는 갈 상황은 아니다. 이것이 뭐 정쟁의 대상에 될 수는 있지만은 국정조사까지 과연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야 간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야당 얘기 끝으로 잠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주와 경남에서 이제 뭐 지금 당권 레이스가 지금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인영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인영 의원이 그 3인 레이스에 껴있는데 지금 뭐 당장 뭐 당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장래를 도모하는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도에서 그만둔다든지 뭐 후보 단일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의 자신의 그 지지 세력이라든가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지지층이 좀 겹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좀 일어날 텐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뭐 2월 8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야당의 어떤 뭐 28 경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순위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1위는 문재인 후보가 될 것 같고, 2위는 박지원, 3위는 이인영 되네. 단 한 가지 변수 있다면은 2위와 3위 간의 변수가 있다면은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굉장히 야당에서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세대 교체, 이인영 의원이 내세운 게 세대 교체거든요. 이 세대 교체 바람이 상당히 불 끄고, 1위는 만약에 순위가 바뀐다면 1위는 지켜지고 2위와 3위가 순위가 바뀐다면은 그것은 1위 된 당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이 상당한 지형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 보는 거죠. 그것이 변수라면 상당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 교수님도 순위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보십니까? 뭐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뭐 생물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네, 그런데
큰 이변은 없지 않을까. 근데 이 2등과 3등이 변한다면 예. 그만큼 1등의 표가 깎이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만약에 바뀐다면 1, 2, 3등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도 허 교수님의 의견을 따른다면 근데 그런 일은 좀 가능성은 희박하지 낮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낮다. 봅니다. 예,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인천대 이준환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